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올바로 살고 그 말씀을 바로 전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강의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독교 윤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윤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고치는 것이죠. 바꾸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에 변화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욕하지요. 예수 믿는 것들이 이렇게 욕을 하고 나는 저런 인간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겉으로는 기독교윤리 실천위원회 이래놓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가면을 쓴 사탄의 모습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함재봉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이 나라를 바꾼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한 것은 가난해서 병원을 가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한 이들에게 병원을 세워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학교를 만들어서 무식한 사람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또 감리교, 장로교, 금욕주의 사회 기강을 뿌리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켰죠. 개신교 선교사들은 가장 핍박받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부호 목사라는 분은 곤당골이라는 백정거리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백정을 변화시키고 그 아들을 학교에 넣어서 가르쳐가지고 지도자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성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죠. 여자들은 뭐 배움이 없어요. 그냥 식물 비슷하게 살다가 가는 건데 여성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개화기에 이름 있는 여성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우선 여자들은 이름이 없었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크랜튼 여사가 이화학당을 세우고 처음으로 이화학당 학생들에게 세례를 주죠. 그때 이름이 있어야 세례를 주는데 이름을 물어보니까 큰애기, 작은애기 이름 없어. 원년이 뭐 갓난이 그렇게 줄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죠. 그래서 마르다, 미리암, 살로메, 에스더, 메데, 팔란, 난사 이런 성경적인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병이 나면 여자들은 병원에 갈 수 없었는데 병원을 세워가지고 여자들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성차별, 신분차별이 극복이 됩니다. 그리고 개신교회가 한 일 중에 하나는 선거제도. 장로교회는 민주주의를 해서 투표를 하죠. 그래서 최초의 장로교회가 세모난교회입니다. 그때 장로 2명을 선출하고 임명함으로써 장로교회 조직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선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선거제도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만들고 여자 병원을 따로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여자 학교를 따로 세우고 신분제도를 극복하면서 양반 천민이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일꾼을 뽑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 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한글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400년 전에 한글을 만들었지만은 사대부들은 야 이건 저런 원문 형편없는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쓰면 되냐, 적어도 한자를 사용해야지. 그래서 한글을 완전히 제껴놨어요. 이렇게 형편없는 쉬운 걸 정말 어려워가지고 남들이 저 모르는 걸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맨날 하늘 쳤다지 검은 들어간 그래서 우리 어렸을 적에만 해도 서당에서 천자문을 외웠습니다. 산을 쳤다지 검은 들어간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천자문을 외웠어요. 근데 이것이 학교가 생기면서 이제 신학문을 공부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세종대왕이 만든 이 한글을 전혀 안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끄집어낸 사람들이 언더우드 아펜셀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문자를 이용해서 버려졌던 용기에 복음을 담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최초로 만들면서 한글 제도를 만들게 되었어요. 문법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나라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글자가 한글입니다. 이게 선교사들이 아니면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거는 이 자판의 저 컴퓨터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뭐 수천 자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니까 우리 한글은 그냥 툭 해가지고 가나다라 이렇게 치면 되니까 세계를 주름 잡는 나라가 됐습니다.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게 되면 7가지를 해야 세례를 줬는데, 첫째, 누구든지 교인이 되면 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제사 지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다 미신이다. 둘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내 부모를 존경해라. 그리고 불법적인 혼인관계를 금하라. 그래서 축첩제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양반들은 몇 명씩 거느리고 살았죠. 그래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부인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적만 해도 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눈물로 불려보냈어요. 우리 친구 아버지는 5이었어요 부인이. 근데 절대 싸움이 없어요. 살림하는 사람, 돈 벌어온 사람 아주 체계적으로 참 싸움이 없어. 정치를 잘하네.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너무 정치를 잘한 거죠. 또 장로님도 따라 하실라. 아니 지금 괜히 안 그렇죠. 괜히 또 이제 나도 그러면 되겠네 이러면. 사람이 5인데 그렇게 물론 뭐 정치를 잘해가지고 남편이 잘했어요. 각자 분담을 해서 조화롭게 사는 가정도 있었겠죠. 근데 기독교 세대를 받으려면 그건 안 된다. 안 되죠. 근데 그때 눈물로 내보냈어요. 우리 어려서는 할 수 없다. 내가 예수 믿게 됐으니까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좋은 돈 줘가지고 내보내서 살게 그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먼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머리 깎고 교회 깎여가지고 나오는 처녀도 있었대요. 우리 송수영 목사님 어렸을 적에 교사가 있었는데 수건을 쓰고 교회 나왔더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머리를 다 교회 나간다고 잘라놔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머리를 수건을 쓰고 나왔어. 그래도 자기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가족을 구원시켰죠. 그때 뭐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리고 너 같은 건 꼴을 안 보니까
예수쟁이 나가라 그래가지고 내쫓겨서 집을 나와서 산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객지에 나가가지고 고생을 하며 살았죠. 그리고 생업에 근면하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 놀고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으로 이렇게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근면 성실하게 그 악한 범죄를 피하라. 성경은 술 취하는 거 노름 그만다. 여기서 싸움과 분쟁이 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성남들을 해치는 일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범죄를 못하게 술 먹지 마라. 노름도 하지 마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낯선 남성들이 조선 남성들이 특권층이라고 즐기던 건 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든 것이 개신교다. 완전히 세상을 뒤바꾼 거죠.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요새는 그러지 않으면 세례 안 준다 그러면 아이씨 내가 이 교회만 있나 다른 교회로 가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말은 아예 꺼내지도 못해. 그런데 그때는 아주 엄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게 굉장한 거였어요. 일주일 금식도 막 시키고 기도 많이 하게 해가지고 세례를 주고 막 이러는데 요새는 그러면 아마 교회 당장 옮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은 선교사들이 어떻게 한국에 들어와서 나라를 변화시키게 되었을까,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배경, 그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개화파, 위정척사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개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위정척사파는 그렇게 함부로 개혁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전통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럴 그때 개화파와 위정척사파가 갈등을 느낄 때 민비 오빠인 민영이 척사파에 의해서 이제 습격을 받아가지고 사경을 헤매게 되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되는데 그냥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요. 8군데나 칼을 맞아가지고 이 머리카락이 상투가 이 머리카락이 이 살을 이렇게 베고 들어가지고 덜렁덜렁했다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그걸 알렌 선교사가 치료를 해줘가지고 고종이 고마워가지고 보답을 할게 뭐 해줄까 그러니까 병원을 세우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방해원이라는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 고종을 잘 도와줘요. 그래서 부인들이 선교사 부인들이 고종이 식사를 못 하잖아요. 독약 탔을까. 그걸 일일이 다 식사를 장만해가지고 수반을 하고 밥을 갖다 내주면서 친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현실만 보고 낙심해서는 안 돼. 어떻게 나라가 이 꼴이냐. 뭐 절망하고 뭐 밤잠을 못 자고 요새 잠이 잘 안 오는구나. 그래도 그 하나님께 맡기고 자자. 주여 죽게 맡깁니다. 그리고 잠을 자야 돼. 안 자면 내가 쓰러지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세상을 잘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재봉 교수가 말하는 한국인의 탄생, 개혁파가 왜 근대화를 실패하게 되는가 하는 걸 공부하게 되는데요. 먼저 개화파가 위정척사파는 도대체 뭐냐 하는 뜻에서 인터넷 자료를 가지고, 이건 강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뽑은 겁니다. 조선 후기에 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그래서 여러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본도 갔다 오고 뭐 미국도 갔다 오고 이러면서 야, 우리나라가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개혁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개혁 세력들이 파가 형성이 되는데 온건 개혁파와 급진 개혁파로 나뉘게 돼요. 이것은 속도와 방법에 의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온건 개혁파는 뭐냐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계획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유교 질서를 존중하면서 서구의 과학 기술과 문물을 받아들이려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김홍집, 이윤중, 박영효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온건 개혁파는 일본 메이지 유신의 성공을 모델로 삼았는데 일본이 서구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인 것보다는 동양적인 방법으로 개혁을 이루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과 기술과 문화를 수용하지만 조선의 전통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았지만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적응을 잘 못했죠.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전통도 고수하면서 서양 문명도 받아들이겠다 이러는데 이게 잘 안 되죠. 급진개혁파는 뭐냐면 서구 제도를 빠르게 도입해서 조선을 근대 국가로 바꾸겠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유교 질서를 과감히 타파하고 서구식 헌법, 의회제도, 근대적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은 김옥균, 서광병, 홍영식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급진개혁파는 갑신정변을 주도하면서 3일 동안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기도 했어요. 근데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도전과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3일 천하로 끝이면서 상당히 약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개혁파 세력들에 의해서 한국에 굉장한 영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통리 기무화문과 개혁정책의 추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통리 기무화문이라는 말은 조선 후기의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성취된 행정기관이에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은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기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통리 기무화문은 국정 전반에 걸쳐서 개혁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외교, 군사, 경제, 교육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특히 서양 문물을 도입하고 신식 군대를 만들고 근대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이런 아주 상당히 발전적인 그런 기관을 세우게 되었어요. 근데 이 통리 기무화문은 내부적인 갈등과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충분한 효과를 겨누지 못해요. 이렇게 개혁을 해보려면 얼마나 반대 세력이 많습니까? 절대 안 된다. 들고 일어나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개혁해보려고 그러면 어림도 없다. 그래서 무슨 불러가라 이러면서 누가 내란을 일으키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정말 좀 열받지. 내란 세력이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나라를 뒤집으려는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막 프랭카드에 전부 내란 세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써가지고 그러는 걸 보게 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이고 주여. 이 통리 기무화문은
애를 썼지만은 내부적인 갈등과 외부의 압력으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요. 그래서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권한이 축소되면서 갑신 정권 이후에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선 근대화를 일으키는 데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관이었어요. 위정척사파는 전통 유교 질서를 수호하고 서구 문물을 배격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걸 바로 지켜야 된다. 서양 문물은 사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니까 배척하게 해야 된다. 막 이래서 철저하게 거부하는 것이 바로 이 위정척사파예요. 척사파. 위정척사파는 19세기 중엽에 서양 열강의 침략과 개항의 압박 속에서 형성이 되어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항구를 열어라 이런 데 대해서 절대 안 된다 막 이렇게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양 세력이 조선을 먹으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배격을 하게 되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은 최익현, 유인석, 이항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위정척사파는 성리학, 유교를 바탕으로 해서 서양 문물은 사악한 것이라고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유교를 숭배해야지 어디 서양 문물이 와가지고 그걸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서양 세력과 싸워야 된다. 그리고 일본의 세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항합니다. 그래가지고 동도 서기 동양의 도를 지키되 서양의 기는 받아들인다. 이렇게 좋은 건 받아들이고 우리 동양의 도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동양의 도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위정척사파입니다. 이전 위정척사파는 조선 후기에 혼란한 정세 속에서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서구 문물의 도입을 반대함으로써 조선 근대화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정체성과 자주성은 지키려고 애를 쓴 건 인정을 해. 그렇지만은 지금 나라가 발전하고 있는 세계가 변화되고 있는데 맨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원건 개혁파와 급진 개혁파, 통리 기암은 이게 위정척사파 이게 다 근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세력들이에요. 이들은 각각 다른 방법과 목표를 가지고 조선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세력의 역할로 말미암아 종합적으로 이렇게 막 나라가 새롭게 개혁해야 된다, 막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서로 갈등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개혁이라는 건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수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 가정도 예수 믿게 되면 얼마나 저항이 심합니까? 김연희 목사도 내가 예배드리러 가보니까 장례식 가보니까 야 이거 기독교파와 반대파가 딱 나눠져가지고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하죠. 지금은 좀 변화가 됐나? 옛날과 똑같아? 아직도? 하루에 아침에 먹겠네. 아주 분위기가 싸늘해요. 그래서 한쪽은 찬송 부르는데 한쪽은 인상 쓰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강화도 조약을 맺고 일본 사람이 조선에 와서 한 일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거는 교과서에는 잘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서로 통상을 맺은 것은 잘 이렇게 우리가 서로 교류하면서 잘 살아보자 하는 뜻으로 통상을 맺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일본이 한국에 통상을 제시합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이렇게 거래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특정 항구를 열어라 그래가지고
이 미국 배들이 마음대로 조선 사람과 만나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게 됩니다. 스시마이 배가 1년에 200척만 들어와서 하던 걸 이제는 부산항을 열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마음대로 교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부산항을 열고 철조망이나 설탑을 다 허물어뜨리고 부산 전체에서 마음대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부산에 와 살기도 하고 도로도 만들고 이런 일을 하게 돼요. 이거 난 처음 봤어요. 이 부산이 일본에 의해서 발전한 도시라는 거는 이 강의를 이 내용을 내가 연구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어떤 품목을 가지고 조선하고 장소를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걸 조사를 했는데 일본에서 외교 정책을 좌우하는 오쿠포가 오쿠라 기야치로라는 사람이 일본의 고상을 한국에 보냅니다. 오쿠라가 조선하고 교류가 상당히 많았던 사람인데 그가 한국에 1876년에 도착을 해서 비단, 양모, 인도의 솜으로 만든 옷까지 생활용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금방 다 팔려나가. 그때 이 오쿠라는 물건마다 가격표를 붙여서 왔어요. 정가지라는 게 처음 들어온 게 이 일본의 상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물건을 사고 팔 때 흥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에 주겠냐, 얼마 달라 해서 흥정을 계속 해야 돼. 그래서 막 못 깎아준다, 깎아달라 막 이러고 흥정을 해야 되는데 정가표가 딱 붙어 있으니까 뭐 그런 시비를 걸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아주 신기했다고 합니다. 정가표가 딱 붙어 있어. 이거 뭐 그냥 흥정할 필요 없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야 좋다 그래 소문나서 왕창 한꺼번에 팔린 거예요. 그때 물건이 히트를 쳐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물건이 팔린 걸 보고 자신감을 얻고 본격적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미츠비시 상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부산하고 나카시키를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가는 정기선을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교류를 시작하게 돼요. 이런 과정에서 부산이 만들어져요. 부산은 일본이 만든 도시라는 거예요. 원래는 동래부에 속해 있던 부산진에는 수군 진영이 있었고 강화조약을 맺은 1876년에 동래부 전체에 한 5천 가구 정도 사는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그보다 10km 남쪽 부산진에는 약 2,000명의 조선 상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생선, 식용유, 식용 개구리, 미역, 석류, 도기, 대나무, 화살, 소금 이런 걸 판매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오쿠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본격적으로 근대 시장을 열고 물품을 팔기 시작합니다. 1876년 2월에 강화조약을 맺으러 일본 함대가 와서 담판을 하던 구로다의 보고에 의하면 초량진에 거주하는 일본 상인이 70명에 불과했는데 이 사람은 스시마 대마도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마도 사람. 근데 1876년 11월이 되면 강화도 조약을 맺은 다음인데 부산진에 일본 상인이 100명이 넘고 일본 배도 12척이나 항구에 정박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1877년 중엽에 이르면 부산진에는 200개가 넘는 일본 상인들이 가게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진의 모습이 완전히 어촌에서 근대 도시로 바꾸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876년 11월에는 부산에 일본 우체국이 열리고 다음에는 재생의원이 생겨요. 일본 군의관과 의료진이 와서 처음 병원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 사람만이 아니고 조선 사람도 치료를 해줘. 그래서 1885년 알린이 와서 광해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병원이라고 알려지는데 사실은 이미 1877년에 부산에서 서양식 근대의료원을 받은 군인과 의료진이 들어와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재생의원이 최초의 근대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나 이거 처음 봤어요. 이 얘기는 처음 들었어. 나는 광해원이 처음인 줄 알았는데 일본에서 이미 들어와가지고 현대식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기여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 뒤에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의 문물을 보고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의 개화의 문을 열게 돼요. 고종하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개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나중에 침략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문제지 그 전에는 아주 우리나라에 영향을 잘 미쳤다니까. 근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보고서를 삼키려고 그랬기 때문에 문제지.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네, 교류를 잘하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욕심이 문제야. 욕심.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무슨 유행가 가서 갔니? 이런 대화 배경 속에서 광화도 조약이 맺으면서 부산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일본의 스님이 와가지고 포교를 해가면서 김옥균, 서재필, 박영희한테 이제 불교를 전파하고 이동이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그럼 너 건너가서 좀 배워라 이렇게 중인데 일본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일본에 가서 1년 동안 교토에 가서 이제 절에 가서 득도를 하고 일본 스님이 되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만나. 그 중에 영국 영사로 있는 세토를 만나요. 그의 일기를 보면 오늘 아침 아사노 조아라는 이름을 가진 조선인의 이방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일본식 이름은 이제 이동원이 아니고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동인이 아니고 다른 아사노 조아래.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계몽할 목적으로 이곳에 왔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서툰 일본어를 구사하긴 했지만 서로 의사가 소통될 수 있었다. 그래가지고 유럽의 건물, 기계 이런 것들을 사진을 보면서 나 이거 좀 배우고 싶다. 이거 한국에 좀 가져가서 이거 가르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국도 방문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주일 일요일 아침에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후쿠 이키사와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1차 우리나라의 수신사가 김기수라는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은 일본 볼 거 없다 그러면서 만나지 않고 돌아가요. 그런데 이 이동인이 일본 사람과 교류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라는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보내요. 일본으로. 그때 이 이동인이 이 김홍집을 만나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이제 일본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김홍집이 한국에 나가서 고종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동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배운 게 너무 일본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해요. 이 김홍집은 수신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파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고종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고종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는 와서 장사를 해도 관세라는 걸 매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관세가 뭔지도 몰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관세라는 걸 매기면 국고에 돈이 들어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나라 와서 장사하면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어 모르고. 나중에 이거 우리도 개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조약을 맺으려고 이제 강화도 조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는 폐관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폐관 전략이란 말은 모든 항구문을 다 닫아버려라. 그리고 조약을 다 폐기해버려. 이러면서 우리는 개국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각국의 사람들 이제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5명의 젊은이들이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 중에 일본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때 이노우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이렇게 계속해서 일본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조정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도 개방을 하자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됩니다. 서양 외교관을 좀 만나보십시오 그랬더니 안 만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인간들을 만나냐 이거. 그래서 중국의 교관을 그럼 만나보세요. 이래서 이제 중국과 일본이 서로 조약을 맺고 관계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일본이 서로 이렇게 관계를 하게 되는데 그때 황준헌이라는 우리나라 사람이 동경
천국 공사관의 직원으로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라도 만나겠냐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은 만나겠다. 그래서 만납니다. 1980년 8월 22일 날 만나는데요. 6차례를 만나요. 여기서 황림 준원이 이런 말합니다. 우리 조정과 귀국은 즐거운 일로 늘 교제를 함께 했는데 근래는 이제 서양 여러 나라가 갈수록 이렇게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서로 친하게 둘이 지냅시다. 그러면서 3년 동안 교제를 하면서 이제 나는 같이 교제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김홍집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준원이 김홍집한테 개국을 하세요. 한국도 개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이렇게 자꾸 건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조선을 우리나라 일본이 지켜야 되는데 중국의 국력으로는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조선으로 하여금 빨리 여러 열강과 조약을 맺으면 어느 러시아 같은 나라가 조선을 뺏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약을 맺으면 그 나라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함부로 침범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김홍집에게 빨리 조선을 열어라. 그리고 미국과 수교를 해라. 미국과 서로 수교를 하면은 러시아가 함부로 손을 못 댄다.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중국은 러시아가 문제였어요. 러시아가 남한 정책을 써가지고 막 중국을 침범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 김홍집한테 빨리 문을 열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얘기를 하냐면 이동인이 이 김홍집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김홍집에게 얘기를 합니다. 손해날 거 없다. 빨리 통상을 맺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종이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제 같이 교류를 열게 되는 기회가 생겨나게 되죠. 그걸 이 김홍집이 다 기억을 못하니까 황준원에게 이게 내가 정리를 잘 못하겠으니까 글로 좀 써달라 그래가지고 사흘 동안을 세면서 그 얘기를 쓴 것이 조선 침략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에요.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있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 이 조선을 지키려면 미국과 교제를 해야 된다, 교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채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김홍집이 이동인을 만나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만나가지고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뭘 요구하냐면 세계 항구를 열어달라 그래요. 그런데 어디를 열지 모르겠다 그래요. 일본에서는 부산 다음에 제물포 인천을 열고 그 다음에 원산을 열어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인천은 수도 한양이 코앞에 있는데 외국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 못한다. 그리고 원산은 태조 이성계 고향인데 거기 어떻게 외국 사람이 들어오냐 거절을 했어요. 그걸 이동인이 엿듣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한번 들어가서 김홍집을 설득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몰래 밀항을 해가지고 이제 그 김홍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건의를 하죠. 그래서 김홍집이 만나보니까 이동인이 일본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접촉해가지고 일본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를 우리나라에 가져와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감동을 합니다. 야, 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무릎을 치면서 당신이 여기 온 것은 참 너무 잘한 일이다. 감명받았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고종에게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이렇게 머물면서 일본에 발전한 걸 보았으니까 같이 교류를 합시다. 이렇게 통상 길을 엽시다. 이렇게 건의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이제 한양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때 유럽옷을 입고 유럽옷이라는 거면 양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막 번쩍이는 금색 줄도 차고 머리도 막 외국인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러고선 가가지고 이제 저 고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놀랍게 그가 김홍집을 통해서 고종을 아련하게 돼가지고 조선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통미기암원이라는 걸 그때 설치하게 됩니다. 애교부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는 의정부와 육조밖에 없어서 애교는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체를 주장하는 이런 기관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미기암원을 만들게 됩니다. 이건 획기적인 일이에요. 최초의 근대 정부기관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청나라에도 학생들을 보내고 해외에 학생들을 파견하는 일, 군사관계, 국경문제 이런 일을 전담하는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동인이 총리기함은 참모관에 임명을 하게 돼요. 사실은 이건 천민이 조선의 관료로 임명된다는 건 획기적인 일입니다. 아니 중위로 일본에 갔었는데 이 사람을 우리나라의 외교관 지도자로 임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고종이 파격적으로 그 사람을 임명하게 돼요. 고종이 그때만 해도 젊어가지고 획기적인 일을 시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고종이 말이죠. 아주 무능하고 뭐 우리나라를 뭐 일본에 팔아먹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개화의 문을 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일본하고 서양하고 문물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민영이 다쳤을 적에 서양 선교사를 받아들인 사람이 고종이에요. 내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요, 이 고종이 아주 큰 일을 한 거예요, 우리 한국에. 우리는 고종은 무능하고 뭐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한 가지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 이쪽에 어두운 면이 있는 것만 이쪽에는 또 밝은 면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항상 볼 적에 어두운 면만 봐서도 안 되고 밝은 면만 봐서도 안 돼. 이쪽 저쪽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보면 역사적으로 뭐 지금 뭐 캄캄한 절망 이런 것만 자꾸 쳐다보면 안 돼. 요새 텔레비만 보면 그냥 열받아요. 아예 보지를 않아. 왜냐하면 텔레비만 열면 그냥 탄핵 사건으로 그냥 도배를 해가지고 이 방송들이 그냥 아주 이 좌파 세력으로 꽉 차 있어. 그래서 노조들이 방송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야 우리나라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태국에는 하나도 안 또 유튜브를 보면 또 그게 또 아니야. 그래가지고 유튜브와 방송과의 싸움인 것 같아 지금 보면. 그래가지고 야 지금 큰일 났다 그러는데 큰일 날 거 없어.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는데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고종을 만나가지고 조선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동인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암살당한 거예요. 이용인 때문에 급격하게 개혁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대원군 일파가 아마 죽였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누가 죽였는지 잘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참 이거 개혁이라는 게 왜 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동인은 암살이 되어버리고 할 수 없이 다른 친구 스님 탁정식이 신사유람단을 이끌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때만 해도 위정척사파가 너무 강해가지고 일본의 공식 사절단이 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몰래 변장을 하고 부산에 시찰하러 간다 그러면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부산에 집결을 하는데 홍영숙, 어연중 12명의 사절과 수행원 62명이 극비로의 동네에 가가지고 부산에 집결해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 그래가지고 1881년 나가사키에 도착해가지고 나중에 도쿄에 도착해서 일본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신사유람단에 이게 신사유람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신사로 그냥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쪽같이 속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를 공부하면서 또 동인사라는 대학에 입학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개국을 했지만은 이제 신사들이 유람하러 간다 이렇게 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개화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보고 들어와가지고 김옥균이 일본에 건너가기 시작하면서 일본을 보고 시작하게 되고
그때 이제 대원군이 권력을 잡아요. 네. 그래가지고 개국 안 된다. 그래서 세국주의를 하게 돼요. 근데 고종이 그 대원군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청나라가 대원군을 압송해가지고 개국 막는 거를 안 된다. 니네들이 개국을 해야 이렇게 나라를 열어야 러시아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한다. 이 중국이 제일 무서워한 건 러시아였어요. 그래서 니네들은 그렇게 쇄국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대원군을 잡아 가둬가지고 대원군이 결국 중국에 가서 죽잖아.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새롭게 개방이 되겠다. 그리고 고종이 상당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중국도 우리나라에게 영향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한국이 여러 나라와 수교를 맺어야 조선을 함부로 뺏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일본하고 적극적으로 수교를 맺고 그리고 또 미국하고도 손잡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개국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은 이렇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민영익이 이제 개화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었을 적에 그를 구출해 줌으로써 선교사들이 우리나라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개화의 물결 속에서 뒤죽박죽 넘어졌다 일어났다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결국 역사를 이끌어가시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두운 쪽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잠 자셔. 잠을 좀 주무셔. 너무 그렇게 잠 안 자고 고민할 거 없어. 어떤 때는 나도 뭐 3시까지 그냥 이것 들어보고 저거 들어보고 어떡하지 이런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냥 나중에 결론은 그거야. 하나님께 맡기고 자자. 여러분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이끌어 오시면서 이렇게 막 척사파 거기서 개혁파 이래가지고 막 갈등하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서양 선교사회가 들어와서 이 나라를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나라를 개혁하는 교회로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가 이 땅에 어떤 역할을 해야 이렇게 되었는가를 말씀하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개혁파와 척사파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수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면서 여기까지 놓아 주셨습니다. 역사를 돌아볼 때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는데 어두운 면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이 나라를 궁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독교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우뚝 서서 이 민족을 이끌어간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 밖에서